안녕하세요. 수능 과목별 고득점 전략 지리편의 저는 이진웅입니다. 자, EBS에서는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득점 전략 강의를 과목별로 마련하여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저와 함께 지리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리는요, 사회탐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른 사회탐구 과목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리랑 어떤 과목인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일단 지리라는 과목에 대해 알 수 있어야지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리란 어떤 과목인지 소개해 드릴 거고요. 또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 나가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최근에 어떤 고난도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는지, 또 최근에 출제 경향은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지 한국지리랑 세계지리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같이 살펴볼 과목은 지리입니다. 지리. 자, 지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지리는 어떤 과목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지리는 지질학 같은 거 아닌가요? 지구과학 아닌가요? 땅지자로 시작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질학 그리고 지구과학과 지리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리를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땅지자에다 이치, 리자를 쓸 수가 있는데요. 지질학과 지구과학은 제가 심도 있게 공부해 본 것은 아니지만 이 두 과목은 아무래도 땅지자에 땅에 초점을 맞춘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지리는요, 땅보다는 요 오른쪽 이치에 초점을 맞춘 과목이 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자, 우리 세계 여러 나라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트남 하면 가장 유명한 음식이 하나 있죠? 어떤 음식이죠? 바로 쌀국수입니다. 그럼 대체 왜 베트남에서는 쌀국수를 많이 먹게 되었을까요?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동남아시아는 다른 말로 몬순아시아라고도 부릅니다. 이 몬순아시아 지역은요, 아주 뜨거운 여름철에 바다에서 아주 습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게 됩니다. 바다에서 습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아주 뜨거운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 무럭무럭 잘 자라는 작물이 하나 있습니다. 걔가 바로 벼예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뜨거운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벼 농사에 적합한 거죠. 벼를 많이 재배할 수가 있네. 그러니까 이 벼 수확해서 쌀국수 먹게 되는 거죠. 실제 베트남에 가보면 거리 곳곳에서 자리에 앉아 쌀국수 먹는 베트남 사람들의 모습을 정말 흔히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독일입니다. 독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술이 뭘까요? 독일의 대표적인 술 바로 맥주입니다. 그리고 그 맥주를 뭐와 같이 먹죠? 독일 대표하는 음식, 물론 슈바이낙센 이런 것들도 있지만 소세지가 또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독일은 맥주에다가 소세지를 먹느냐? 베트남과는 다른 기후 환경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독일은요,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년 내내 서쪽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이라고 하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요. 이 편서풍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습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습한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독일을 비롯한 북서부 유럽 지역은 1년 내내 비가 내립니다. 그렇다고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건 아닙니다. 촉촉하게 내리긴 하는데 그 양 자체가 많진 않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1년 내내 비가 자주 내린다는 얘기는 하늘에 구름이 껴있다는 얘기고, 이 구름이 햇볕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조량이 풍부하지 않은 편이고요. 또 1년 내내 바다 영향을 받아서 여름에도 기온이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름이 서늘한 편이에요.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뜨거운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돼야 벼가 잘 자란다 그랬는데 여기는 그런 기후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벼 재배에는 적합한 환경이 아닙니다. 대신에 상대적으로 조금 건조해도 조금 서늘해도 잘 자라는 농작물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바로 밀과 보리예요. 그리고 1년 내내 서늘하면서 또 촉촉해서 토양에 수분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잘 자라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걔가 바로 풀입니다. 그럼 풀이 잘 자라네? 초원이 잘 형성되어 있겠죠? 풀을 먹는 가축을 사육하게 되는 거죠. 양, 소, 돼지 같은 애들을 사육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풀만 먹어서는 잘 자라지도 못하고 영양가가 아주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풀 이외에 얘네들이 먹을 수 있는 사료작물을 같이 재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비가 내리고 여름철이 덥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과 보리 많이 재배하고 가축을 많이 사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밀과 보리로 만드는 술이 바로 맥주입니다. 여러분들 맥주는 보리로 만든다고 알고 있는 친구들 많은데요. 밀로 만든 밀맥주도 굉장히 많고요. 밀맥주는 굉장히 향긋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 졸업하면은 또 대학 가서 이 다양한 맥주를 먹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가축 사육합니다. 돼지, 소 사육하니까 이 친구들로 소세지 만드는 거죠. 아, 독일은 밀볼이 많이 재배되고 소나 돼지 많이 사육하니까 맥주 한 모금 먹고 소세지 포크로 콱 찍어서 먹으면은 최고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즐기게 되었구나. 그래서 맥주 축제 같은 것도 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나라로 가볼까요? 자, 제주입니다. 제주. 제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명한 농산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주산 쌀, 제주쌀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주는 벼농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반면 제주하면은 무나 당근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럼 왜 제주에서는 벼를 별로 재배하지 않고 무나 당근 같은 것들을 많이 재배하느냐? 자, 무나 당근은요, 채소인데요.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려도 또 지표면에 물이 많이 없어도 재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리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제주도를 대표하는 암석이 현무암입니다. 이러한 현무암은 주상절리라고 하는 틈이 잘 발달되어 있는 암석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게 되면 이 빗물이 주상절리를 타고 다 스며듭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하천이 잘 발달하지 못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벼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면서 하천이 잘 발달해서 풍부한 농업용수 확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풍부한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벼농사가 어렵고 국토, 다시 농경지 대부분이 밭으로 이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나 당근 같은 것들 많이 재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근 수확해서 당근 파이 만들고 다양한 것들을 먹게 되는 겁니다. 아, 제주는 주상절리 발달이 탁월한 현무암이 기반함이어서 지표수가 부족하고 그래서 밭농사 많이 하니까 무나 당근 같은 거 재배하는구나. 이게 바로 지리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지리는 땅의 이치를 공부하는 과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땅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위치 또는 어디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서 기후적으로, 지형적으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구나. 다시 얘기해서 세계 여러 지역 사람들의 삶을 왜 그럴까 생각해보는 과목이 바로 지리입니다. 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지역에 이런 생활 모습들이 나타나는구나. 전반적인 그 지역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이 바로 지리입니다. 그래서 지리학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해입니다. 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까? 아, 그렇게 사는구나. 원리를 통해 이해하는 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을 때 지리의 다양한 개념들을 확실하게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것들, 알고 있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항상 먹는 것만 잘 먹어도 지리 굉장히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녹차 제일 유명한 데 어딜까요? 녹차는 보성입니다. 다음 비빔밥 하면 어디죠? 비빔밥은 전주. 다음 굴비 하면 굴비는 영광입니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이미 오랫동안 한국에 살아오면서 다양한 지역의 특산물들, 유명한 음식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 이런 지역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맞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찾아봐. 이렇게 나오거든요. 찾아봐. 자, 보성 어딜까요? 1, 2, 3, 4, 5, 6 중에 몇 번? 보성, 영광 몇 번일까요? 자, 전주 비빔밥 다 알지만 전주 어딜까요? 전주? 예, 모르죠. 그래서 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도학습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맥주와 소세지 독일이었죠. 찾아봐. 독일 몇 번인가요? 1, 2, 3, 4. 독일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고 있더라도 지도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지도학습입니다. 그럼 이러한 지도 어떻게 해야 잘 이해하고 암기하고 잘 알아갈 수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만의 암기법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충청권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암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학교 다니지만 옛날에는 서당 다녔죠. 서당에서 친구들이 천자문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뭐 잘못을 하거나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은 훈장님이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기도 했었죠. 이 친구가 지금 뭔가 천자문을 암기하라고 시켰는데 잘 못 외웠나 봐요. 회초리로 3대 맞고 울고 있는 겁니다. 이 서당이 어디에 있느냐? 태안에 있습니다. 태안에서 서당 다니던 아이가 천자문 외우다 3대 맞은 거예요. 짝짝짝. 태안에서 서당 다니던 아이가 천자문 외우다 3대 맞았다. 여기가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세종, 대전입니다. 이렇게 암기법을 통해서 여러 지역들의 위치와 지명을 기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계지리도 가능하겠죠. 자, 여기는 인도란 나라입니다. 인도. 제가 옛날에 인도에 가서 빠네라는 파스타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 빵판에서 거기에 크림 파스타 담은 거예요. 정말 맛있는데 먹다 보면 꽤나 느끼합니다. 이 크림을 계속 먹다 보면 약간 느글느글해요. 그래서 인도에서 빠네를 먹다가 속이 부글부글해졌다. 빠네 먹고 부글부글. 빠는 파키스탄, 네팔, 부는 부탄, 당은 글은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래서 빠네 부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암기법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메인 화면에 어플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플 사용할 때마다 이거 어디 있지? 네이버 어디 있지? 티맵 어디 있지? 이렇게 찾지 않잖아요. 티맵, 전화, 네이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자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 학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주 보는 겁니다. 지리부도를 내 친구처럼 항상 학습할 때마다 그 옆에다가 지리부도 또는 지도 같이 놓고 학습한다면 지도 학습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나만의 백지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백지도를 하나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문제 풀면서 공부한 내용에 또 문제 나왔던 지역들의 위치를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특징들을 계속 메모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공부해 나가면서 또 문제 풀면서 더 많은 지역들이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적을 때마다 여긴 이천인데 그 옆엔 여주였지, 그 위에는 광주였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다시 지도를 확인하고 또다시 확인하면서 지역들의 위치가 절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자주 보고 익숙해지는 것. 그래야지만 지도 학습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백지도 만드는 거 정말 강추합니다. 그리고 백지도 만들어 가다 보면 처음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중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 한국 지도와 세계 지도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채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 지역들의 이름을 적는 그 과정들이 잘 할 수 있게 되면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됩니다. 여기 인도지, 여기 파키스탄이지, 빠네 먹고 부글부글, 네팔, 부탄 이렇게 적은 게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 많은 지역들 어떻게 암기할까 싶지만 공부하다 보면은 신기하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도학습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지도 정말 중요하다. 자, 그래서 지리는 이해하는 과목이다. 또 지도와 함께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다음 세 번째. 그럼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물론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을 묻는 아주 쉬운 문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어려운 중상 난이도의 문제들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한국지리 문제입니다. 내 지역군의 제조업 종사자 수 변화. 종사자 수란 통계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얘는 건축 연도별 주택수 그리고 통근 통학지별 인구 비율이에요. 주택수와 인구 비율이라는 통계 자료를 또 사용했네요. 통계 자료가 나오는구나. 세계지리도 볼까요? 세계지리. 자, 지역별 합계 출산율의 변화. 여러 지역들의 1960년, 90년, 2020년에 합계 출산율 변화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제시합니다. 인구의 순위주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제시해 줍니다. 또 하나 볼까? 1차 에너지원별 주요 생산국의 생산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통계 자료 또 나왔네. 얘기했듯이 아주 쉬운 문제도 있지만 약간 어려운 문제들은 뭐와 같이 나온다? 통계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리에서 고득점을 얻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통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자, 역시 통계도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기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통계가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었죠. 제주는 강수량은 많지만 전체 농경지에서 밭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왜요? 주상전리 발달이 탁월한 현무암이 기반함이라 물이 잘 스며드니까 여긴 당연히 논농사 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 농경지에서 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구나.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통해 통계 또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 나가면서 알아갈 수 있다면은 이 통계도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물론 암기를 해야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 얘기하면 암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에도 큰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계 자료는 그래프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원데이터를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원데이터를 보면서 강원은 경지율이 높지? 경지율이 낮지? 산지의 비중이 높아서 산이 많으니까 그러게 농사 짓기 어렵겠네. 그래서 경지율이 낮구나. 그런 것도 하나씩 분석해 가면서 적어가는 겁니다. 경기 시설작물 재배 면적이 왜 넓지? 시설작물은 비닐하우스 같은 거 이용하는 건데 여기 근교 농촌이 많으니까 시설작물 많이
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통계를 분석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도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통계 자료의 원데이터를 보면서 왜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인지 하나씩 이해해 갈 수 있다면, 왜 분명히 이런 통계가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가지고 이해해 나갈 수 있다면 통계도 아주 어렵게 학습하진 않아도 될 거라는 거. 어려운 통계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문제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통계이다. 자, 그러나 뭐니 해도 아마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과목이든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과목이든 학습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뭐죠? 개념입니다. 개념. 당연히 뭐가 있고 뭐가 나오는지 알아야지만 문제도 풀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리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개념입니다. 개념. 수많은 개념들 학습해 나가야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사회 탐구 과목보다는 공부해야 될 개념의 양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리는 어떤 과목이다? 이해하는 과목이다. 이해하고 나면은 두 번, 세 번 볼 때 다시 보지 않아도 머릿속에 충분히 남아있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인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가장 부정적인 동물. 말입니다, 말. 왜 부정적이지? 말은 다그닥 달립니다. 다그닥이래요. 다그닥. 야, 이거 좋아? 그닥. 이거는 그닥. 다그닥이야. 그래서 부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알아요. 웃기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외웠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인 동물은 다그닥이야. 아닙니다. 다그닥? 다그닥이어서 부정적이구나.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까먹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거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다면은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할 개념 자체는 많지만 이해할 수 있다면 점차 N회차 복습해 나가면서 복습해야 될 개념의 양이 점차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게 이해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개념 학습해 나가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백지 학습하는 겁니다. 이거 마인드맵을 그려가는 건데요. 가운데다 단원명을 적습니다. 한반도 형성과 산지 지형을 적어놓고 하나씩 연결을 가는 거죠. 화산지형엔 울릉도와 독도가 있네. 제주도도 있네. 제주도는 순상화산체이고 백록담은 화구호네. 하나씩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계속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막히는 경우가 생기겠죠. 여기 뭐였더라? 그거 다시 책 보면서 찾아보고. 여기는 이런 것이었지. 내가 아는 것들 하나씩 정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백지 학습을 할 때는요, 아까 얘기했던 원리와 이해하는 과정들이 드러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지각 변동과 기후 변화에서 신생대에 일어났던 경동성 요공운동에 대해 학습했는데 경동성 요공운동 때문에 동쪽이 높게 솟아올랐구나. 그래서 함경산맥과 태백산맥이 1차 산맥이구나. 이렇게 원리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드러나면 더욱더 좋은 백지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백지학습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개념학습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자, 제가 복이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습이라고 했어요. 복습. 자, 이거거든요. I say 복, you say 습. 복습. 이런 겁니다. 안 됐네. 다시 복습.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정말 중요합니다. 복습 너무나도 중요해요.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완강하고 나서 내가 이걸 다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거고요. 제가 설명한 겁니다. 복습을 꼭 해야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학생들이 또 물어봅니다. 선생님, 복습 어떻게 하나요? 복습하는 과정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이해시킬 수 있도록 준비한 강의입니다.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면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복습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이해시키는 겁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또는 친구에게 이해시킬 수가 있다면 그 개념 자체가 우리 속에 온전하게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복습하는 그 과정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누적 복습입니다. 오늘 한 거 복습합니다. 그날 들은 강의는 반드시 그날 복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 공부한 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그 전날 거 또 복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그날 공부한 거 복습하고 그 전날 또 그 전날 거 복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적적으로 복습해 나가면 이때 월요일날 공부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월요일날 공부했던 것들이 계속 여러 번 반복 학습하게 되면서 얘가 정말 머릿속에 잘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인 반복 학습으로 완전한 학습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또는 주제별로 꾸준히 누적 복습을 하셔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개념들이 오래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습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 지리는 이해하는 과목이다. 지도와 함께 공부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약간 어려운 문제들은 통계와 같이 나오기 때문에 통계 자료를 정복하자. 그런데 통계도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면서 알아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개념 너무나도 중요하다. 복습하자. 그리고 누적 복습하자. 요 네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신다면 지리에서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실제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최근 출제되고 있는 고난도 문항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지리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얘는 2024학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문항이에요. 주요 농산물의 1인당 소비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래요. 농업에서 통계 자료와 함께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2023학년도 수능 16번 문항입니다. 내 지역의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과 경지 면적을 나타낸 것이래요. 얘는 대도시권이란 주제에서 통계 자료와 함께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2022학년도 한국지리 수능 12번 문항입니다. 내 지역의 제조업 종사자 수 변화를 제시해준 문항입니다. 역시 통계 자료 사용한 문항이네요. 자, 어떤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킬링 파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문화의 표분석, 그 다음에 정법의 선거구, 그 다음에 과학탐구에는 생명과학의 유전, 지구과학의 천체, 이런 킬링 주제들이 있는데 한국지리는 그런 주제가 없습니다. 세계지리도 마찬가지고 5단밀이 높았던 문항들 아까 얘기했었죠. 24학년도는 농업, 23학년도는 대도시권, 22학년도는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특정 파트에서 고난도 문항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고른학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고난도 문항은 뭐와 함께 나온다? 통계와 나온다. 그래서 통계를 잘 공부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렵게 출제되는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고른학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어려운 고난도 문항을 이렇게 대비하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골고루 학습하면서 특히나 통계 자료 학습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기로 기조가 정해지면서 최근 출제되는 문항들은 그 경향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리 최근 출제되었던 문항들 좀 살펴보면요. 이런 문항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가다 지역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우리 이거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벤 다이어그램은요. 여태까지 24학년도 수능 이전에 한국지리 문제는 단 한 번도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윤리 쪽에서 벤 다이어그램 많이 사용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항들. 그 다음 두 번째. 다음 지도에 표시된 A부터 F 지역에 대한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질문 주고 갑과 을의 답변. 그리고 얘는 4점이에요. 다 맞은 거야. 얘는 2점이니까 두 개를 틀린 거야. 그러면 요거는 맞는 게 얘일 것 같고 얘는 모르겠네. 그럼 기억은 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문제들은요. 통계 자료를 아주 어렵게 꼬아서 내는 이런 문항들이 아니고요. 문제를 정말 꼼꼼하게 읽고 차분하게 순차적으로 잘 풀이해야지 풀이할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한 문제 풀이 그리고 메모하면서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풀이 연습해 가면서 이런 문제들은 이런 구조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좋겠구나. 뒤에는 나와 다의 공통 특징이니까 그래. 김천과 대구의 공통 특징 이런 것들이 있구나. 메모하면서 차근차근 문제 풀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약간은 다른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문제를 잘 파악하고 차분하게 꼼꼼하게 풀이해야 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다음 세계지리입니다. 세계지리 고난도 문항은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공통점이 뭐죠? 네, 위도와 경도를 제시해 주고 이 지역이 어딘지 찾은 다음에 선지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문항들이 최근에 고난도 문항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조금 어렵습니다. 위도와 경도만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찾아?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한 거죠. 얘는 어떻게 연습하느냐? 이렇게 연습합니다. 적도 있습니다. 적도가 어디를 지나가느냐? 적도는 콩고 민주공화국, 인도네시아, 또 싱가포르 지나간다. 키토를 지나간다. 이렇게 적도 그릴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북위 30도선. 여기 이집트의 끝자락. 이집트의 끝자락을 지나 여기 상하이입니다. 상하이 쪽을 지나 미국의 플로리다 반도를 잘라내는구나. 미국과 멕시코의 경계가 북위 30도 정도가 되는구나. 그리고 남위 30도, 아프리카의 끝단, 오세일리아의 끝단을 지나 칠레를 관통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주요한 경선과 위선들이 어디를 지나가는지 알아두셔야 저런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경선도 마찬가지예요. 동경 60도선. 이란의 동쪽을 지나가는구나. 아라비아 반도 동쪽을 지나가는구나. 그럼 그린치 천문대 지나가는 요 영도선 알고 있다면, 본초좌우선 알고 있다면 60도선, 동경 60도와 본초좌우선이 지나가는 곳을 알고 있다면 여기 절반이 동경 30도가 지나가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인 경선과 위선의 위치를 알아두셔야지만 저런 문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지점들의 대략적인 위도와 경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백지도에다가 아까 그렸던 거. 적도는 콩고 민주공화국 지나서 인도네시아 지나서 에콰도르 지나가는구나. 에콰도르. 그리고 북이 30도선 여기 이집트의 끝자락 그리고 상하이 지나서 미국과 멕시코의 경계 지나 플로리다 반도 잘라내는구나. 이런 식으로 직접 그려보면서 저런 수리적 위치와 관련된 문항들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려운 문항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고난도 문항 말고 역시 세계지리도 최근에 출제 경향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자료는 국제축구대회 조편성 일부 나타낸 것이다. 여러 나라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물어봅니다. 자, C조의 국가는 모두 바다와 접하지 않은 내륙국이에요. 그 얘기는 요 네 국가의 위치를 모두 알고 있어야지만 옳고 그름을 답할 수가 있겠죠. 다음 D조의 국가는 모두 수도가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어요. D조 국가가 남반구인지 북반구인지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선지입니다. 그리고 UN 본부 위치 묻고 있고요. 국토 면적이 가장 넓은 국가도 묻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적어도 요 국가들의 지도상에서의 형태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문제 제외하고 세계지도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세계지리 문제. 그런데 그 세계지리, 그러니까 세계지리에 나와 있는 세계지도에 국경선이 다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경선을 그려주면 다른 문제의 지도가 이 문제를 푸는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경선을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문제 안에서 세계 지도를 통해 찾아갈 수도 없는 문항입니다. 결국 여러 나라들의 다양한 특징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전 세계의 지도가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얘는 24학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문항인데요. 자,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국토 면적이 넓은 상위 3개국에 해당합니까? 멕시코,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면적을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수도가 내륙에 위치합니까? 네 국가의 수도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구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언어, 그 다음에 수도의 위치, 그리고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 그 지역의 민족 및 인종 구성 비율까지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꽤나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요 중에서 하나를 몰라도 풀 수 없는 문항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최근 출제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나 개념을 꼼꼼하게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정리해서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지도 보고 각 나라에 관심을 가져가면서 이 나라는 이런 특징 갖고 있구나. 국토 면적은 이 정도네. 되게 넓네. 여기보다 여기가 넓네. 인구는 이 정도이구나. 전반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념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근에 세계지리 문항은 세계 지도를 잘 인지하고 있느냐, 세계 여러 나라들의 관심을 갖고 있느냐, 너 이 정도도 아니? 야, 세계지리 한다면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묻는 문항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리를 좋아하고 지도를 자주 보고 다양한 개념을 꼼꼼하게 정리한 친구들이 풀 수 있는 문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지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우리가 놀러 가는 산, 우리가 여름에 수영 즐기는 바다, 우리가 평소에 타고 다니는 지하철, 우리가 이용하는 대형마트, 우리가 라면 끓일 때 쓰는 에너지, 우리가 키우는 동물 또는 우리가 먹는 가축들 다 우리 주변과 관련된 것들을 배우는 과목이고 우리 주변에 대해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잘 둘러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지리입니다. 지리에서 고득점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주변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인터넷 접속해서 커뮤니티 들어가지 말고요, 뉴스 보면서 세계 뉴스 보고 우리나라 뉴스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 알아보고요, 마트 가서 먹을 거 보는데 이 과일은 어디에서 생산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차분차분히 볼 수 있다면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내
주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자. 이게 지리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